올해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윤정희의 생일이 다가왔다. 72세가 된 정희는 작년부터 몸이 부쩍 약해져 동네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건강을 살피고 있었다. 이번 생일엔 두 며느리와 손주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다. 작은 며느리 지연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오늘 일찍 갈게요. 김밥이랑 잡채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지연아. 정희의 목소리에 기운이 돌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작은 며느리와 아들 준호 가족이 도착했다. 지연은 부지런히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차렸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뛰어놀았다. 하지만 큰 며느리 미정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무슨 일 있나? 정희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다. 아들 상우도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네요.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나? 정희는 살짝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우연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미정의 SNS를 보게 되었다. 그곳엔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과 와인을 든 미정의 모습이 올라와 있었다. 태그에는 생일 파티 절친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오늘? 날짜를 확인하자 바로 오늘 오후 시간대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무너졌다.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 생일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생일은 절친들과 즐기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희에게는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큰 며느리의 뻔한 거짓말보다 더 쓰라렸던 건 자신이 그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작은 며느리 지연이 식탁을 치우며 다가왔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내일 아침밥도 챙겨드릴게요. 정희는 가만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그 따뜻함이 차가운 실망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정희는 큰 며느리 미정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님, 생신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정말 갑작스러운 회식이 있어서 정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젠 알고 있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괜찮다. 바빴을 텐데.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미정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게 밝았다. 다음 주쯤 얼굴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뵈면 어머님도 좋으시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일까? 정희는 웃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다음 주 미정은 정말로 들렀다. 손에는 비싼 케이크 상자와 화장품이 들려 있었다. 이거 어머님 요즘 피부 많이 건조하시다고 하셔서요.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선물보다 더 소중했던 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였을 텐데. 잘 지냈어요? 정희의 말에 미정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요즘 정신없어요. 회사 프로젝트도 많고 친구 결혼식도 겹치고. 그날 미정은 1시간도 안 돼 떠났다. 정희는 다시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차를 마셨다. 손에는 작은 며느리 지연이 써준 손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사랑합니다. 종이에서조차 따뜻함이 느껴졌다. 정희는 문득 관계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의무로 묶인 끈은 쉽게 풀리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 간다는 것을.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날 이후 정희는 마음속에서 조용한 분리를 시작했다. 큰 며느리 미정에게 더는 감정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는 곧 실망이 되었고 실망은 쌓여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감정이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게 아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큰며느리는 다정한 아이라 생각했던 정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혼자만의 믿음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작은 며느리 지연은 매주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 시장에 좋은 채소 들어왔대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괜찮다, 지연아. 네 애들도 챙기기 바쁠 텐데 그래도 어머님 생각나서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정희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큰 며느리는 형식적인 안부를 건넸지만 작은 며느리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또 한 번 미정의 SNS를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엔 미정과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함께한 여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댁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편 아님. 우리 친정만큼 편한 데는 없어 속이 편해 역시 친정. 정희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미정이 얼마나 시댁을 부담스러워했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밤 작은 며느리 지연이 보낸 반찬통을 정리하다 가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다. 어머님, 오늘도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메모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정희는 눈을 감았다. 큰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작은 며느리에게서 받은 따뜻함이 그것을 덮고 있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나도 감정의 무게를 공평하게 나눠야겠다.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니까. 그 주말 큰아들 상우 부부가 집에 들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정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정희는 왠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희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상우야,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내려갈 수 있을까? 외가에도 얼굴 보이자꾸나. 미정이 바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해요. 저희 이번에 해외여행 계획했거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곤란한 눈치였지만 미정은 태연하게 말했다. 요즘은 시댁보다 자기 삶이 중요한 시대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 말을 들은 정희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이해가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도 가족이다라는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식사 중에도 미정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아이들은 유튜브에 빠져 있었다. 정희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조용히 일어나 접시를 나르며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요즘 미정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정희는 그 말에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 이젠 누가 누구를 위해 핑계를 대는지도 헷갈릴 정도였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 지연이 시장에서 산 생선과 채소를 들고 찾아왔다. 어머님, 고등어 좋아하시죠? 싱싱해서 사왔어요.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연아, 넌 왜 이렇게 정이 많니? 어머님도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오래전 시집살이 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았던 그 시절. 그 고된 시간들이 지연에게만은 닿지 않기를 바랐다.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이 기대야 할 관계가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를 이제는 명확히 알겠다고. 정희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장 사본과 함께 증여 계약서도 보관돼 있었다. 큰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 그녀는 그때를 회상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애 키우려면 집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평생 함께할 가족이잖아요. 그 말만 믿고 정희는 망설임 없이 아파트를 넘겼다. 하지만 돌아온 건 거리감과 냉소뿐이었다. 정희는 펜을 들었다. 작은 노트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지연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을 떠올렸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 며칠 후 지연과 막내 아들이 찾아왔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데 좀 걱정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늘 성실하게 살아왔잖니.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방에 있던 공과 금을 정리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이번 달만 좀 보태 써라.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대로 주는 일은 오히려 편안했다. 며칠 뒤 정희는 법무사를 찾아갔다. 이 집을 살아있는 동안 전세로 놓고 살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내 명의로 된 채로 지연이에게 넘기고 싶어요. 법무사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 가족 간에도 계약은 명확해야 합니다. 준비해드리죠. 정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 그날 밤 작은 방 창문으로 바람이 들이쳤다. 정희는 이불을 당기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졌다. 다음 주말 정희는 큰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너희 이번 주엔 안 와도 된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렇다. 상우는 당황했지만 더 묻지 못했다. 옆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됐잖아. 어머님도 이제 눈치챈 거야. 정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날카로운 바늘이 찔린 듯 아렸다.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실래요? 그래, 좋아. 내가 시간이 되면 나도 좋지.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정희는 지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편안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 지연은 사소한 물건 하나도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며 묻곤 했다. 시장 귀퉁이 국밥집에서 따끈한 국밥을 마주 앉아 먹으며 정희는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았다. 지연아, 사람이 기대를 접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더라. 지연은 말없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사신 것 같아요. 정희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가벼워진 웃음이었다. 이젠 기대를 줄이고 나를 돌보려 한다. 기대 없이 바라보면 사람도 달라 보이더라. 그날 밤 정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큰며느리의 연락처를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우리 며느리라는 단어를 지운 순간 정희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다음 날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지연이 찾아왔다. 이 꽃, 어머님 같아서요. 늘 조용히 있으면서도 강한 느낌. 정희는 그 화분을 거실 창가에 두며 말했다. 이젠 나도 나만의 햇살을 좀 받으려 한다. 그늘 속에만 있지 않으려고. 정희는 우연히 동네 복지센터에서 노인 대상 미술 수업이 있다는 안내지를 보게 됐다. 마음이 끌렸다.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지연에게 물어보았다. 지연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어머님,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저랑 같이 수강 신청해봐요. 며칠 뒤 정희는 복지센터에서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서툴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화폭의 색을 얻는 동안 그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신 거, 그거 미정 씨가 알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정희는 웃었다. 그래서 알리지 않을 거다. 줄 건 주되 알아야 할 사람만 아는 게 편할 때도 있지. 정희는 이제 공평함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게 정의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온기를 허락하기로 한 것이었다. 며칠 뒤 미정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설에 뭐 해요? 저희 여행 갈 수도 있어서요. 정희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나도 이젠 바쁘다. 배우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생겨서 말이다. 한순간 정적이 흐르고 미정이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요즘 변하셨어요, 어머님. 전보다 좀 냉정해졌달까? 아니, 이젠 나한테 솔직해진 거란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녀에겐 진짜 내 편이 있었다. 지연 막내 아들 그리고 그녀 자신. 설 명절이 다가왔다. 정희는 이번엔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대신 지연과 막내 아들, 손주만 조용히 불러 함께 떡국을 나누었다. 그런데 명절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큰 며느리 미정이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렴. 미정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SNS에 어머님 사진 올라오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정희는 놀랍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기로 했어. 미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자기 화병을 만지며 말을 이었다.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저 솔직히 좀 불안해요. 혹시 집이나 뭐 그런 것도 바꾸실까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정리 다 했단다. 네. 이 집은 지연이에게 넘기기로 했어. 그동안 날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니까.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요? 상우 오빠는요? 정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너희는 이미 너희 삶을 선택했잖니. 내가 거기에 더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미정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지연이 손주를 데리고 들어왔다. 정희는 손주를 꼭 안으며 말했다. 얘야, 이 집은 너한테도 따뜻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본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일부러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미정은 무언가 항의하고 싶어 했지만 예전처럼 더는 정희가 듣지 않으리라는 걸 느낀 듯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렴. 문이 닫히고 거실에 조용한 평화가 감돌았다. 정희는 창밖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졌구나. 그 가면 뒤에 진심을 보고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지. 며칠 뒤 큰아들 상우가 혼자 정희를 찾아왔다. 엄마, 미정이 요즘 많이 예민해. 집 얘기 듣고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정희는 상우의 말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다. 하지만 그건 미정이 감정이고 난 내가 느낀 대로 결정했을 뿐이야. 상우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엄마, 그 집 지연이한테 넘긴다고 했는데 혹시 내 몫도 조금은 생각해 줄 수 있어? 정희는 가볍게 웃었다. 몫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가족이란 건 숫자 나누듯 계산하는 게 아니란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가족이니까. 상우야, 내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적어도 명절이나 생일에는 얼굴 한번 보였겠지. 그게 모든 시작은 관심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미정이 미운 건 아닌데 요즘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구는 것 같아서.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단호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지키는 거란다.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오히려 후회돼.
그날 밤 정희는 작은 수첩을 펼쳐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자고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격 있는 이들을 더 사랑하자는 문장을 덧붙였다. 지연이 건넨 장미꽃 한 송이를 책상 위에 두며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게 된 게 이 나이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구나. 잠시 후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오늘 그분 또 왔다 갔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니까. 봄이 찾아왔다.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뭇잎이 연두빛으로 물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희는 손에 쥔 작은 수첩을 펼쳐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엔 지난 1년간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이건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응, 나 혼자 흔들릴 때마다 적었어. 화가 나도 서운해도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그리고 너처럼 고마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걸 놓치지 말자고.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곳이 편해졌어요. 정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너에게 어머니가 돼줄게.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날 저녁 막내 아들과 손주가 함께 모였다. 작은 파티처럼 케이크를 놓고 함께 식사를 했다. 정희는 그 자리를 조용히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가 정리한 유언장이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써봤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정희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곁에 진심으로 있어준 이에게 내 남은 모든 것을 남기겠다.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원망도 내려놓았고 기대도 내려놨다.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다. 창밖의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정희는 오래전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난 듯 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참 많이도 참는다.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 모든 역할이 자신을 지우는 이름표가 되기도 한다. 정희는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살았다. 큰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에게 실망하면서도 기대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이 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탓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줄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덮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정희에게 그것은 작은 며느리 지연이었다. 온기가 식은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사람.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정희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고 딸이며 며느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나다. 존중받아야 할 나, 소중한 나,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할 나. 이야기의 끝은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정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 길 끝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다. 그건 기대의 거절이자 감사의 보답이었고 사랑의 새로운 정의였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진심이 앞서는 관계일 수도 있다. 그 진심은 결국 모든 상처를 이기고 사랑으로 남는다.